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전문가 초빙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 영역인 학교급식에 대한 심층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2월 7일 수요일 제3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순서로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전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학교급식 소식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변화되는 정책에 대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축산물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하 PLS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PLS에 이어서 동물용 의약품인 PLS가 시행되는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약 PLS와 동일하게 동물용 의약품 허가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없는 품목은 0.01mg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7년 8월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안전 사용 기준과 제도 안내 등 사전 준비 기간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축산물 PLS는 먼저 주요 다소비 축산물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에 도입되며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소수 축종인 양, 염소, 말 등에도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축산물 PLS로 인해 육류 단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내놓았지만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인데요. 다가오는 올해 2024년 학교급식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긍정과 부정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어 기대와 우려 역시 교차합니다. 먼저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2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체육 과목이 40년 만에 별도 정규 과목으로 분리되고 수업 시수도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향후 5년간 학교 급식 발전 계획의 기본적인 틀 역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양,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부가 인지하고 공간과 예산을 투자하려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는 앞으로 5년간 학교 조리실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몇 년간 제기된 조리흉 파문과 이로 인한 폐암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조리실 환기 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리실이 지하에 있거나 조리 설비 성능이 떨어지는 학교,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심의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기 설비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1,800억 원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조리 설비 개선에 학교당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최소한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될 전망입니다. 환기 설비 개선과 더불어 조리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오븐 및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최근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청 재정을 유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각 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일부 전입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2, 3년 후면 안정화기금도 고갈되는데요. 게다가 세수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도 급식 단가를 올리는 교육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급식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식자재 공급업체의 학교 급식 입찰권 제한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어지럽히는 유령업체 근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차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품질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학교 급식용 식자재 공급을 위해 내년에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요지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가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규정 마련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올해 중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 올해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학교는 급식용 식자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입찰 횟수가 높아질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지는 경쟁 입찰 방식의 허점을 노린 일부 업체들이 유령업체를 다수 설립해 응찰 및 낙찰받은 후 정작 납품은 다른 업체로 넘기는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기준보다도 낮은 불량 식자재가 학교로 공급되는 일이 잦아지자 AT도 업체 관리에 나섰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량 업체들이 제기하는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계획대로 학교 급식 처벌 조항이 마련되면 플랫폼 등록 업체를 관리하는 AT도 법적 처벌 근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방학 때가 되면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쓰는 뭐 식재료 업체들 이렇게 선발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품평회도 하고 뭐 김치나 뭐 수산물이나 그런 것들 하는데 요즘은 그걸 어때요? 지금 시즌에는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는 12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관련돼서 공동구매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시즌이고 업체 선정이 거의 끝났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월 한 중순쯤 되면 학교들이 업체랑 계약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업체 선정이 끝나고 선정된 가공식품 공급업체들하고의 이제 가격 협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름방학 시즌에는 수산물이나 김치 관련해서 공동구매 업체를 뽑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업체들이 학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더 재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1+1이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1년 더 재연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업체를 선정을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꼴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전에 있었던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는 매년 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신생업체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매년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느껴지시는 이유가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2+1,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평가가 좋으면 1년 더 연장,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꼴로 또 업체를 선정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 센터장님의 학교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두열입니다. 예,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를 좀 전해주시죠. 네, 충남 아산시의 먹거리재단이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등 총 334개 기관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인 93.9%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
가격, 품질 등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에는 먹거리를 전담하는 재단법인과 전문 인력이 있으니 앞으로도 아산시 먹거리 관련 사업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야, 93.9%면 그 아주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김포 지역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조리 실무사를 무려 85명을 모집합니다. 예비 합격자 40명을 포함한 것인데요. 그러면 현재 45명이 결혼 상태입니다.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교육 공무직으로서 응시원서는 2월 2일 금요일까지 접수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김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도 방학 중에는 이렇게 아이를 돌보느라고 직장을 못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고요. 제가 급식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급식실의 환경을 봤는데요. 남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최고로 웃으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근무한다는 거 뭐 조리 실무사가 남자인. 네.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방학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만둬서 그 이렇게 인원이 모자란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모자라는 건가요? 이게?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방학 때는 쉬어야 되니까 쉰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급여를 일부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은 아이들이 방학 때는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직업이 또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죠. 조리 실무사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네. 그게 김포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전국적으로 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저희 지역만 그런 건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서울이나 인천도 결혼 문제가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저희하고 가까운 서울의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지난해 8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공고 한번 올라오고 제가 못 찾은 건지 뭐 이제 구인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미 뭐 이제 조리 실무사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 김포는 이럴까 그 이유를 제가 파헤쳐 보았는데요.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다른 이제 경기도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저기 2024학년도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침에 이제 급여 문제나 뭐 인력 문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침이 나오면은 그 최신 자료로 왜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하고는 달리 인력난에 허덕여야만 할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푸드 플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으로 잘 먹고 있다고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매일매일 밥을 싸와서 찬밥을 먹어야 한다거나 학생들이 직접 점심을 차려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들 의아해 하실 텐데요.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학교 급식의 대상으로 정한 대안학교의 급식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네네. 그때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찬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을 먹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찬밥을 먹는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니어 클럽에서 반찬을 3가지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밥하고 뭐 자기 어떤 김치나 만약에 그런 것들은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급식비료는 밥까지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더불어가는 배움터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
전학년 학생들의 급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급식부로는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지 꿈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신데 70명분의 급식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똑같은 급식비를 가지고 그 급식을 공급받는 학생들의 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럼 대안학교는 급식비가 얼마나 돼요? 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기도 대한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급식비는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1,000원 정도 이상 올라서 초등학교 5,310원, 중학교 6,550원, 고등학교 6,970원인데요. 급식 단가는 교육청에서 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예산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는데 학교나 대안학교 모두 같은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비인가 포함하여 115개교 정도인데 학생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아봤자 150여 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 수준이다 보니 학교 급식과는 식재료 구매 가격부터 시설 유지 비용, 인건비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 급식의 경우 경기도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도 하고 또 식재료는 친환경 농산물, 우수가공식품, 넌지에모, 방사능,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받아 우수 식재료를 저렴하게 제공받지만 대안학교는 이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김포에도 대안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김포의 대안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경기도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대안학교는 총 6군데인데 교회를 운영하며 대안학교도 운영하는 곳은 기존에 운영되던 식당에 학생들이 추가되어서 그나마 여건은 나았지만 우리가 아는 학교 급식의 가치와는 떨어지는 그냥 끼니를 때우는 식사일 수밖에 없었고 어느 곳은 교사와 학생 등 비전문가가 직접 조리를 하며 중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양동의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곳은 교수님 등 민간인들이 세우다 보니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만의 급식이 필요하여 현재는 매일 점심을 배달해 줄 곳을 찾다가 7,000원도 안 되는 낮은 단가로 배달을 제공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 제게 연락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대안학교의 급식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익스트랙티브, 추출적, 착취적 경제제도로 교사나 학부모 등 누군가를 착취하여서 직접 조리해야만 학생들의 배를 불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예, 저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안학교가 더 이제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학생들 그 점심에 대한 이 푸드 플랜도 이렇게 수립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예,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산을 늘리는 건데요. 하지만 인천광역시처럼 오히려 지난해보다 18%가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다 보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무리 예산을 늘린다 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문제를 행정기관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시민들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먹거리위원회 등의 그런 논의기구 안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생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조각용, 물류유통, 소비, 폐기 이 순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푸드 플랜을 짜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텐데요. 다행히도 김포는 시에서 물류센터도 짓고 친환경 인증 생산자와 식품 기업,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많아가지고 여건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모여서 회의를 안 하시네요.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제 푸드 플랜이 필요한 이유 같아요. 이제 지역마다 이제 푸드 플랜이 수립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먹거리 위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런 먹거리 위원회에서 푸드 플랜 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소외계층 얘기도 하고, 그 이제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미 이제 학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 이제 규모가 작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그 C단위의 이제 전체 그 지자체 내의 그런 푸드 플랜의 그런 체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가는 게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푸드 플랜의 필요성이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장수 김포 로컬푸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은 지난주에는 로컬푸드 뉴스를 한 주 쉬었는데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사실 지방 출장 때문에 펑크 아닌 펑크를 내게 됐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었는데 차량이 여의치 않아서 그날 방송을 펑크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로컬푸드 뉴스 전해 주시죠. 예.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컬푸드의 전체적인 분포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별 아주 가까운 로컬푸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사부작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래서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은, 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로컬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모두들 장바구니 드시고 로컬푸드로 고고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는 로컬푸드가 총 363개 직매장이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독 매장을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 그 다음에 숍인숍 매장, 또 직거래 장터,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농식품부가 집계한 숫자가 363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한번 로컬푸드 분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대부분 보시고 꼭 로컬푸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서울에 높이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3개, 대구가 12, 인천 넷, 광주 7, 대전 12, 울산 20개, 세종이 3개가 있는데 세종시의 로컬푸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매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종 요 로컬푸드는 매년 한 5억 정도의 흑자, 아마 지금 좀 더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아주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경기도에는 69개.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83개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숫자고, 요거는 지금 농림부에서 집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어디서 있는지 제가 그거는 확실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15개, 충북 25, 충남이 26, 전북이 40개, 전남이 44, 경남이 24, 제주도가 8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경기도가 그래도 숫자가 가장 많은 직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 전북이 합해서 한 84개 정도가 되니까 그쪽 지역이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로컬푸드가 있는데요. 또 이 로컬푸드 중에서
우수 인증 직매장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인증 직매장은 보통 단독 로컬푸드 직매장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수 직매장이 전체 한 7개, 8개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가 우수 인증 직매장으로 돼 있어서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총 38개의 우수 인증 직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증 직매장은 2017년도에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증 심사 항목 개선 이런 거를 보완해서 인증제로 정착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도에 첫 해에는 12개소가 선정되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엘리트 농부가 1호 1번 00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로컬푸드 직매장만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뭐 푸드 플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지만은 첫 번째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득한 사업장을 직거래 선도 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 직거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직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유사 직거래 난립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다 로컬푸드지 이제. 일반적으로 로컬푸드 간판을 다 달아놓으면은 소비자는 헷갈린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서 시장 물건을 다 이제 사놓고 로컬푸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서 사다가 떼어다가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파는 이거를 이제 유사 직거래라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요거 인증은 유효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증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른 농림부에 있는 바로 정보 지금 핸드폰에서 바로 정보를 치시면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인증 직매장은 무조건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전체를 다 믿으셔도 되는데 가능한 이제 여기서 인증을 받은 직매장은 그나마 심사가 아주 까다로우니까 믿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우리 농식품부에 있는 바로 정보 예, 바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는데 아까 이 360 몇 개 했잖아요. 예, 로컬 맞습니다. 매장이.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예. 또 360 그거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아까 막 쇼빈숍 형태도 있고 했다고 그랬는데 예. 쇼빈숍 이런 것들은 뺀 숫자인 것 같아.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이었었는데 그 전에는 데이터가 한 거의 500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았었는데 왜 또 줄었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에서 조그맣게 이제 로컬 푸드라고 이제 시작을 좀 했는데 물론 여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지금 요 정도 숫자면은 샵인샵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로컬 푸드 직매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김포만 해도 김포가 몇 개죠?
지금 네 일곱 개가 개. 7개예요? 그렇죠. 예. 지금 지금 4개의 주체에서 직매장이 2개가 있는 곳이 그러면은 있으니까. 7개면 경기도가 아까 69개라고 그랬는데 예, 예. 경기도 숫자의 10%가 김포에 있는 거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김포는 뭐 전국적으로 음, 로컬푸드가 잘 돼 있다고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최장수 대표님이 하는 김포 로컬푸드가 우수 인증 1호라는 거 네, 아니에요? 001호입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장수 대표님의 로컬푸드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는 좀 어떤 게 있나요? 전해주시죠. 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증기준 개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장장님도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 농약이 비산돼 가지고 농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검사 결과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으세요? 아니, 그때는 이제 무농약 단계를 지나서 이제 유기농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항공방제 때 네. 이거 항공방제 때 이제 그 농약이 이제 들어왔어요. 네. 내가 치지 않는 뭐 하기가 농약 자체는 아예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증기관에서 네. 이제 공문이 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비산에 의한 항공방제에 의한 그거니까 이의 신청만 하면 이거는 이제 해결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안 해서 그게 다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유기농부터 지금 아니 참 무농약으로 이제 다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의 유기나 무농약 친환경 농가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농약 성분이 농산물에서 나오면 그걸 소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인증이 취소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 이하의 그 농도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본인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법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이 소명이나 그 농민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절차들이 훨씬 더 농민 위주로 개편되는 소식이 있어서 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이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 기준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되다 보니 이운동과 방제 시 날림 등이 비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극미한 오염에 대한 모든 소명과 책임까지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워졌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친환경을 관리하는 농민은 흘러가는 물속이나 지나가는 바람 속이나 농장에 들어오는 손님의 손바닥, 신발바닥, 지나가는 고양이 털끝에서도 농약이 묻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슬퍼하지 않은 것임을 무조건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을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합성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장장님도 만약에 그 ppm 지금 현행 법대로라면 그러니까 아까 학교 급식에서도 얘기하셨던 PLS 기준에 20분의 1 이하의 농도가 나왔다면 어떤 별도의 절차 없이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아무리 잘못이 없고 아무리 작게 나왔어도 모두 농민이 소명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소명 안 하면 농장장님처럼 그냥 취소.
예. 근데 요게 개선이 돼서 그나마 어려운 농민들이 조금 자유롭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이도적 비산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근 관행농업이 재배 포장으로부터 농약 흡알림 등으로 인한 오염 등의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토양 비옥도의 유지, 생물 다양성의 증진, 천적 서식지의 제공, 자연순환 등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은 친환경 농업을 단순히 농약 비료 사용에 제한을 둔 농업을 한다는 것에서 넘어서 환경을 지키는 책임과 친환경 농산물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 항목에 대해서만 재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에서 인증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비의도적 비산이나 판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재심사를 무조건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결과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억울한 농민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그 농장에서 옆 농장에서 농약을 네. 쳤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저걸로 들어왔어. 이건 어떻게 네. 돼요? 옆농장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은 옆농장에서 본인이 고의로 그 비산이 됐다, 그걸 입증하면 사실 출하 정지 정도, 그 다음에 비산을 막는 것에 대한 그 농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 차원에서 거의 끝나게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입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 날라왔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옆집에서 어떤 약을 주는지도 모르는데 내 농장의 농산물에서는 농약이 나왔어요.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취소해요. 그거를 비고의성을 농민 스스로가 모두 다 입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정말 기함할 만한 비산 사고가 났었는데 정말 제가 그 동네 강아지, 고양이 저기까지 다 찾아봤었어요. 동물의약품 처방전까지 다 모아서 혹시 그 동네 고양이가 가서 마킹이라도 혹시 농장에서 했나? 뭐 아니면 그 말라리아 방역하는 업체에 리스트까지 다 뽑아서 봤는데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어디에서도 쓰지 않은 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집은 이런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라고 제가 그쪽에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다가 나오신 분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 왜 농민을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조서를 꾸미냐. 이분은 넣지 않았다고 하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농민이 농약을 치지 않으면 누가 칩니까? 그냥 처음부터 죄인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물론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 포장재에서 오염됐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누명은 벗었는데 그때 당시 농민을 대하는 품관원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농민은 농약이 나오면 그냥 죄인이에요. 어디서 들어왔던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기준들 때문에 혹여나 지금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그러면 20분의 1 이하의 친환경 농산물에도 농약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 개정안은 인증에 관련된 법률이고요. 시중에 유통될 때는 유통 직전에 검사를 해서 무농약 상태, 그러니까 화학농약이 나오지 않아야 유통이 가능한 거고 인증법상에서 인증을 취소하거나 했을 때 그 법적인 부분만 농민을 구제한다는 이미지, 안전하게 농산물은 관리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24절기의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입춘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는 전국에 있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앞으로 운영될
농장들의 개소식이 계속 올라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대구 수성구에서 공용 도시농업 분양을 시작했고요. 공용 도시농업 농장을 보통 대구 수성구에 3개소가 있는데요. 그 20제곱미터 면적으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지자체가 영주시에서도 도시텃밭 분양자를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주에서는 220세대 모집을 시작했고요. 여기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한 10제곱미터 정도. 이 정도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구 수성구나 영주시나 이렇게 아주 도시라 대표할 수 있는 광역시도 있고요. 그 저희처럼 김포처럼 조금 농업과 관련된 도시인 영주시도 돼 있는 거죠. 도시 텃밭이. 근데 대체로 지금 현재는 요즘에는 오히려 시골 쪽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이런 도시 농업을 활발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일단 도시 농업의 한계가 조금 요즘에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소식 전해드렸던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제도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도시농업 관리사보다는 요즘에 또 치유농업 쪽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도시농업이 그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특히 이제 땅이나 그러니까 토지가 그러니까 농장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큰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계룡시에서 농업대학 도시농업학과 신입생을 올해 40명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시작하는데요. 교육 과정은 친환경, 치유농업, 텃밭 가꾸기 등을 교육을 하고요. 4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24회 1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지금 소개한 계룡시 농업대학은 김포시에도 엘리트 농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 그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그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그 통화를 좀 해봤더니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엘리트 농업대학을 예산상의 이유로 상당히 과를 많이 줄여갖고 3개 학과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몇 개의 과가 있었어요? 보통 매년 바뀌었는데요. 뭐 적게는 4개 학과, 많을 때는 뭐 6개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매년 그 도시농업과 관련된 도시농업학과나 아니면은 귀농귀촌학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과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전해드릴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전국에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여러 이제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저희 전업 농업인들처럼 도시농업 활동가들도 노령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가칭 3040 도시농업 활동가 모임이라는 그 활동가 모임을 젊은 친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그 대전에 있는 그 손수레 텃밭에서 손수레 농장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요. 앞으로 그 2월 달에 그 춘천에서도 2차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040이면 30, 40대인 거예요? 예, 명확하게. 근데 김충기 대표는 50대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소식을 이 인터넷 소식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적었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미만 이렇게 하고 솔직히 좀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지만은 그래도 젊은이들의 혈기를 아주 우수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할 때 그 대도시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도시 이런 데가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 아마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마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아까 이제 그렇다고 설명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우선은 서울에 대표적으로 노들 텃밭이라고 그래갖고 노들섬 안에 한 500구자가 넘는 정확치는 않지만 500구자가 넘는 대규모 도시농업 농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그 개발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가 많아갖고 개발 수요에 밀려나는 그러면서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던
저희가 운영을 했던 여기 장기동에 경기 도민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한 339자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땅으로 치면 5,700평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700평이면은 이게 땅값이 한 7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농사를 보통 3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은 언뜻 계산하면은 한 3천인가요? 3억인가요? 이렇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토지를 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대도시에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소규모 도시들, 그러니까 도농 도시들, 특히 이런 쪽에서 도시농업이 오히려 더 활발히 그 운영될 수 있는 거는 농지를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안착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단체가 운영하는 그거를 이제 어떤 뭐 그 도시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개인 농장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뭐 이런 게 좀 종종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 것들도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좀 잡히는 건가요? 그렇지? 그 도시농업이라는 표현 자체는 김포시도 그 토지의 유형이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포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뭐 명확하게 김포시 농민들은 뭐 거의 아니, 다 도시농부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드는 건데 명확하게 구분짓는 요소는 이게 소득을 위해서 짓는 농사냐, 아니면 나의 여가나 문화적인 이런 거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도시농업에서는 어떤 뭐 소득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소득을 창출할 수는 있죠. 일자리 창출이나 조금 전에 음. 얘기했던 공영 도시농업 농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 도시농업 관리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농장 관리를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농업인들이 그걸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길어지는데 질문 한 가지만. 그 도시농업, 내가 이제 그 뭐 인천 이제 도시농업도 이제 가보고, 네. 이제 물론 이제 김포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인천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진짜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더라고. 그분들이 네. 다 이제 친환경으로 하는 거죠. 뭐 약도 농약도 치고 해요. 농약은 저희 천연 작물 보호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천연 제품으로 만든, 천연 재료로 만든 그 천연 작물 보호제를 만들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화학 농약을 안 그렇죠. 치는 거죠. 그죠. 저희의 기본적인 룰은 산모, 화학 농약, 비닐, 화학 비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 농민들보다도 더 친환경적인 거야. 친환경 농민들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막 멀칭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멀칭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멀칭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도 좀 전에 소개드렸던 지자체 공영 도시농업 농장을 가보면요, 비닐을, 그러니까 비닐 멀칭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 농약도 쳐요? 그거는 이제 규정이 그 공영 도시농업 농장이든 민영 도시농장이든 그 규정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활동가들이 관여하는 그 농장에서는 좀 전에 얘기드렸던 비료, 그러니까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절대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내가 이제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도시농업이 이제 푸드플래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농업의 미래도 그렇고 이제 그 환경농업 하는 데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친환경을 중심에다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도시농민들은 다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다 이제 그런 사고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일반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어떤 미치는 그런 영향들은 참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식생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옥입니다. 지난주에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보고한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 소비량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하루에 한 공기 반을 먹고 있다는 것을 한 공기만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잘못된 표현인 줄 다 아셨겠지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한 공기 반씩 먹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합니다. 한 공기 반이라 해도 너무 적은 양이긴 하죠. 그러면 이번 주 준비하신 그 식생활 교육 뉴스를 전해주시죠. 김춘진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사장은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 협력을 통한 군 급식 체계 혁신과 장병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건강이 곧 국가 안보다라며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으로 잔반을 줄이는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딱 이제 눈에 와닿던 거는 이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급식만 하다가 이제 공공급식으로 확산되면서 군대에서도 이 시스템을 같이 쓰는 거죠. 이제 네, 소발주 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AT에서 그런 공공급식 이제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군부대까지 보급을 하려고. 확장해서 이렇게 한다. 네. 아마 이 얘기에다가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도. 예. 세종시 의회 박란희 부의장 대표로 세종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이 1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발의됐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란희 부의장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일상생활 속에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 실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조항은 제6조 저탄소 식생활 교육 홍보 등 관련인데요. 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단체장에게 관련 교육 홍보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체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급식이라는 말은 여기 딱 한 조항에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7개 지자체에 이제 유사 조례가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런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또 가결됐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에 제가 살펴본 식생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명옥 선생님의 식생활 교육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장성자입니다. 예, 이번 주 모니터링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전해주시죠. 모처럼 모니터링단 모집 소식이 있습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하는데 15명이라고 합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부모들이 급식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투명한 급식 체계를 알리고 지역 농업과 학교 급식의 연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거주하며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15명이에요. 굉장히 소박하게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소박하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모니터링단은 그 홍보성으로 뭐 한 50명 이상, 뭐 100명 이상 모집을 해서 큰 차로 이동하면서 거의 홍보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15명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히려 15명 이렇게 하면 저 사람네들은 모니터링을 진짜로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 예, 뭐 가끔 뭐 서울 이런 데, 서울시 이런 데서 모니터링 한다고 뭐 몇백 명 모여가지고 막 사진 찍고. 아무쪼록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보는 그런 모니터링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은 전년 대비 올해 물가지수는 3.6% 인상되었고 품목별 인상률은 사과는 54.4%, 토마토는 45.8%, 딸기는 23.2%, 파는 45.5%, 쌀은 10.4% 등 인상이라고 합니다. 3.6%의 물가지수, 물가 인상. 여러분은 3.6%라는 인상이라는 통계청 조사가 공감이 가는지요? 저는 좀 공감이 안 갑니다. 농업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포도값이 지금 포도값이고 그런 거 보면 거꾸로 가지 농업은. 피부로 닿지 않는 물가지수에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은 줄이는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9개 품목 용량이 축소되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19개 상품의 양이 최소 7.7%에서 12.5%까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아마 소비자들도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식품 가격의 꼼수 인상이라고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뜻은 제품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이나 중량, 개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스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킨플레이션은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게 하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킨플레이션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한국소비자원 등은 가공식품의 꼼수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 마트
가서 이렇게 보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이제 똑같은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게 소포장하고 그 큰 이제 대용량 그 포장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대용량이 이제 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싼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예,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가보면 집사람은 그냥 하나씩 다 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아씨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100g짜리고 뭐 이건 500g짜리야. 그러면 500g짜리가 단가당 g당 이게 더 싸야 되는데 비싼 게 꽤 있어요. 그런 거는 무슨 플레이션이에요? 그러게요. 사기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사기 플레이션이야. 그래서 그 소비자 단체들이 그 주장하는 게 100g당 얼마인지 그 가격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가격이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자 단장님의 모니터링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거버넌스 파트를 맡고 있는 이빈파입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방송 이후에 거버넌스 관련 뉴스를 찾으면서 과거 일상들을 되짚어 보게 됐고 투영하면서 행복하게도 매우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입춘 지나고 바로 서울에선 비가 왔고 지금 이제 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서우가 됐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의 소식입니다. 안산 먹거리 종합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30일에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산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 및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먹거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는데 먹거리 관련 공급 체계와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품질 안전관리, 폐기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안산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먹거리의 생산 및 가공과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즉 자원화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농업과 경제와 사회, 환경 및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은 아직 푸드 플랜이 수립이 안 돼 있는. 네, 지금 그렇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작년 6월부터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3월 중에 안산 지역 푸드 플랜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안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139개 푸드 플랜 수립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내용은 과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서 성공적인 푸드 플랜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열게 할 것인가입니다. 정책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는 기본이고 푸드 플랜의 실행 기반인 중간 지원 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제 그와 함께 이 전담 중간 지원 조직과 거버넌스의 역할과 상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행정수장인 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도지사 등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핵심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시민사회 조직과 현 수장과의 정책 협약을 갖거나 선거 당시 후보의 공약화 작업 이후에 실질적인 실천 체계에서 조례를 세우고
제도화하면서 관련된 모든 행정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답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림을 잠시 함께 보면요. 푸드플랜의 먹을거리 계획에 대해서 뭐 안산시를 비롯한 뭐 139개의 푸드플랜 이 연구 용역을 맡은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푸드플랜의 구조도를 잠시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농업, 경제, 사회,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느냐, 그 핵심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노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농장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드플랜 실행체계로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활동과 그 전신 역할을 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민관 거버넌스, 관관 거버넌스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거버넌스의 활동 기반이 되는 민과 행정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중간 지원 조직, 영어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센터의 구조와 역할, 기능을 바로 세워가는 센터 운영위원회나 지역먹거리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먹거리위원회와 관련된 가장 최근 소식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지난 금요일 2월 2일에 먹거리위원 공개 모집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먹거리위원 공개 모집문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제 모집 기간을 정하고, 연천군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소속 기관장 추천서, 자격 증빙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서류 심사를 통해서 2월 중 발표해서 임기는 2년을 맡게 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교육, 복지, 환경의 각 분야 6명을 모집하게 되는 건데, 신청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참여 분야와 활동 경력은 물론이고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 기준을 보시면, 그 표를 잠시 보시면 심사 기준에 전문성, 대표성, 적극성 및 이해도를 각각 배점을 두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에서처럼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성과 대표성과 책무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먹거리위원회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라 생각돼서 가져왔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플랜이 수립됐다가 다시 또 2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 수립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연구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간다고 하는데, 실제 먹거리위원회 구성 정도가 굉장히 수가 적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좀 대비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포함해서 먹거리위원회에 당연직 6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위촉직 34명 해서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4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27명이거든요. 이제 화성시 구성 정도로 보면, 뭐 서울시 1000만에 127명이면
서울 그 화성시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의 40명은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일기 출범을 한 뒤에 시민 간담회를 갖고 워크숍을 자체 워크숍도 하고 각종 시민 포럼들을 통해서 25가지 시민 제한 정책서를 발간한 바 있고요. 21년에는 실질적인 화성밀 생산과 가공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지역 선순환 소비 시스템을 정착시킨 실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제가 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먹거리 종합 5개년 계획을 점검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에 작년이죠. 2기 출범식을 가졌는데 23년부터 27년까지 제2차 화성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해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 주체 활동을 다짐하면서 오는 2월 16일에 그들의 활동 기반이 되고 있는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시의 2차 먹거리 종합 계획인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지역 먹거리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먹거리 다양성, 건강한 식문화 형성, 지역 농산물 소비 인센티브 시행, 사회적 경제 법인화, 농업용수 기반 조성, 청년 영업인 육성, 생산 및 물류 유통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들을 갖기 위해서 시가 어떤 예산을 얼만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한 모니터 점검 활동을 2월 16일 날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소식이 정리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화성은 그 2020년에 그 먹거리위원회가 1기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4년이 지난 이제 23년 11월에 이제 2기가 이제 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위촉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2년씩 이렇게 네, 한번 네. 연임해서 네. 이제 4년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먹거리 종합계획은 그 5개년 계획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먹거리위원회하고는 이게 딱 마구가 맞는 건 아니네, 그죠? 근데 처음에 화성시는 2017년에 그 전국 최초로 푸드 플랜을 선포한 지역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종합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푸드 플랜 정책을 하기 전부터 이제 네, 네. 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선포한 1년 뒤에 그 먹거리 종합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던 거죠. 근데 조례상으로 먹거리위원회 구성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가 이 그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2차 그러니까 1기 2기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전에 만들어졌던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유지하며 2차 5개년 계획은 어떻게 가는지를 집중해서 점검해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김에 그 화성시 이제 그러니까 화성시 이제 푸드 플랜은 전국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모범 사례로 좀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네. 그 먹거리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6명이고 위촉직이 34명이에요. 네. 뭐 당연직이야 이제 뭐 대강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위촉직은 어떤 사람들로 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당연직도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당연직은 시장, 실국장, 관계과장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고요. 위촉직은 그 각 분야별 아까 그 6개 분야 있었잖아요. 환경, 농업, 그러니까 농업 생산, 소비 분야, 그다음에 유통 분야. 이런 그게 환경 분과로 분야, 돼 있는 거죠, 그게? 분과별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민간 단위의 위촉직 위원들을 처음에 이제 모집 공지를 하고 신청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많으면 조금 조율해갖고 이제 시장이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빈파 센터장님의 거버넌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푸드플랜 뉴스농장에서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는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은 학교급식인데 이빈파 센터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은 시민운동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푸드플랜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학교급식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상황과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아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를 거슬러서 저는 1900년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 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 역시 이제 학부모란 직업을 얻게 됐고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었죠.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학교에서 시키는 일 뭐 하려면 하는 수준의 학부모니까 내 아이 문제니까 당연히 수용하게 됐었던 거고요. 학교를 믿고 학교 교육이라는 거를 뭐 그대로 그 전적으로 그 이렇게 받아 안는 그런 착한 학부모였었는데 아들이 입학하면서 한 주간 그 운동장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관찰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운동장에 같이 모여서 그때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그 막연한 희망과 막 기대와 비전 이런 것들이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상황들을 목격하게 됐었고 아니 네. 그 운동장에서 하는 수업을 참관했는데 네. 거기서 그 뭐 어떤 뭐가 그렇게 이렇게 절망을 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아들 녀석이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영재 내 아들 영재하냐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 호기심 많은 녀석이 그 학교 제도권에 딱 들어가서 같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장에서 같이 이렇게 그 풀쩍풀쩍 뭐 이렇게 손잡고 뛰고 뭐 둥글둥글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미를 못 느낀 거죠. 뭐 여러 번 따라 하다가 이제 그냥 앉아서 이 운동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저 녀석을 어떤 식이든 세워야 되니까. 와서 몇 번 이렇게 툭툭 치고 발로 툭툭 치고 하는 것들을 봤었다가 아이씨 이놈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고 저럴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 손을 지그시 밟아버리는 담임 선생님의 죄송합니다. 학부모가 있는데. 네, 사악한 그 표정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그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를 손을 지그시 밟아버리는 그 선생님의 그 표정이 막 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막 그 눈물이 펑펑 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의 행동이나 교실 수업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게 됐었죠.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뭐 주변에 그 전교조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 담임 선생님의 이런 상황들을 전교조 선생님과 또 상담도 했고 또 학부모 운동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상담도 해 보면서 실제 학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제 막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애가 1학년 때인가요? 그쵸. 입학한 바로 그때부터니까. 근데 이제 그 집중해서 학부모가 자기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하려면 짱을 맡으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래서 학부모 회장, 반 회장이죠. 그래서 학부모 회장 제가 할게요 하고선 손 들고 학부모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뭐 어떻게 보든 말든 어쨌든 난 내 몫을 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뭐 그동안에도 이 몸 하나 불사르면서 살았는데 아들한테 그 정도는 투자를 못 하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 교실에 그 담임 선생님을 찾아도 가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학부모 회의도 해보고 뭐 기타 등등 다 그랬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시각으로 담임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모아서 회의 결과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집단 상담도 요청해서 그 같이 해보기도 했고 수시로 이 선생님이 아이들 손찌검을 하는 게 뭐 하루는 옆에 집 아이가 여기 그 손그림을 그리고 와서 그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회장인 저를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이 학부모 운동 투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한테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를 들여다보다 보니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회장이니까 뭐 촌지도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 뭐 바카스 박스를 들고 오는 학부모들 거는 바카스 뚜껑을 딱 열어갖고 이제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고 봉투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하는 그런 수준의 그때가 선생님. 98년. 98년. 그래서 야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학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난 이런 식으로는 안 살아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었지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이든 찾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행복해야 주변의 아이들도 행복한 거고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이제 학부모 회 자체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 실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학교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96년에 만들어졌던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의 학부모들 치맛바람으로 만들어지는 뭐 육성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좀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긴 했지만 교육 자치의 법률이긴 했지만 실제 뭐 그 학교 육성회나 기성회를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학원이 활동이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저는 학원위원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98년부터 2년 동안 학원위에 대한 공부를 지역의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참학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의 좀 시민사회 대표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의 시민운동을 태제를 갖출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관악구였었는데 관악에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풍토의 그 덕을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졌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조직을 만든 게 이제 관동. 제가 살던 관악구의 교육구청은 동작교육구청 교육지원청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니면 네. 그때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관악구와 동작구를 함께 묶어서 그 동작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고 전체 그 지자체 226개인가요? 그 우리 나라의 지자체
내에 그 교육구청은 2개 지자체를 묶는 지역 아니면 3개가 묶여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교육의 그 어떤 뭐 제도나 정책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관동 예, 학원협이라고 관악 하는 게 동작의 준말이 관동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관동군 같이 그래서 관악 동작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를 98년 12월 다 돼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네요. 그럼 1학년 때. 네, 1학년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그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라는 걸 굉장히 생소한 용어기도 했고 사실은 그 활동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갈지 잘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날마다 오밤중까지 막 그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제 지역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이제 그 이 전교조 그 관동지회 선생님들이었고 그분들의 그 지원이 없었으면 아마도 이만큼 오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관동 학운협을 만들고 이 학부모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뭐 앨범 그 뭐 사업을 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고 나니까 그럼 이렇게 도대체 왜 만들었어? 그런 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이 뭘 하는 데인지를 알려내는 그런 시민운동 단위로 우리가 학운협을 만든 거고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실제 좀 눈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졸업 앨범 사업이었어요. 대체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그 심의를 할 때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별도로 지불하는 그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이렇게 받아내는 게 이 수혜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별도의 이 비용을 주머니를 털어냈던 게 그게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교육세를 직간접세로 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지갑에서 또 다시 그 교육비를 또 걷어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중과세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그런 중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학운위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앨범 사업이었고요. 그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게 학교 급식비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학교 예산들이 있잖아요. 뭐 체험학습비라든가 뭐 수학여행비 뭐 이런 등등의 수익자 부담 교육비와 관련된 예산 심의는 반드시 학운위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기 쉬운 게 앨범이었고 그 앨범의 앨범 심의에 대한 결과치가 각 학교마다 굉장한 편차가 있다라는 거를 학운협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니네 학교의 앨범은 얼마에 어떤 업체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건지 우리 학교는 이만한 앨범인데 당시에 47,000원짜리 앨범이 그 우단 껍데기에 그 딱 뚜껑을 열면 그 풀칠해서 짜자작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찐 그런 앨범에다가 아이들 얼굴은 시커먼 그 사진 자체가 무슨 죄수 사진처럼 시커먼 얼굴로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한 20장이 채 안 되는 이상한 그 이 종이 질도 굉장히 나쁜 그래서 한 2, 3년 뒤에는 완전히 걸레 같아지는 그런 앨범이 4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 우리 동네에 학운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네, 값이 그때 당시에 47,000원. 우리 동네인데 관악동작 지역의 장성중학교라는 학교에서 학교 앨범을 만드는데 180쪽짜리 그것도 앨범도 아이들이 만든 문지평 앨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만 원도 안 된대요. 우와 이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런 것들을 나만 놀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놀래자.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뭔지를 함께 찾아서 같이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운동의 기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졸업 앨범 전시회를 갖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시작을 해갔고요. 12개 학교를 가지고 원래 그 관악동작 지역에는 60개 학교가 있었는데 사실 12개 학교 것밖에는 못 찾아내서 그거를 비교해갖고 전시를 했는데 완전 센세이션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와 이게 학부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짜리,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딱 눈에 탁탁탁 보이니까 학부모들이 막 술렁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학운위의 활동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활동의 가장 정상적인 부분에 학부모들이 내는 이 가격에 관한 비용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심사하지 않는 자들은 학운위 자체 그 자격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머리띠 메고 그 교육청 앞에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앨범 정상화 운동이 2000년에 처음 시작을 해갖고 2년이 채 안 돼서 이게 전국화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 앨범 자체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앨범이 웨딩 케이스처럼 한 아이의 사진이 앨범 껍데기에 이렇게 양장돼갖고 딱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앨범 종이 질은 과거에 쓰던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반짝반짝 윤나고 두꺼운 종이에 정말 올칼라 정말 광채나는 아이들의 그 졸업 앨범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문집합 앨범도 그때 당시에 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학운협을 만들고 그 이제 앨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 이제 조직화가 이제 더 공고해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학교급식 운동으로 이제 발전했다고 하는데 네. 그 좀 계기 많이 걸리긴 했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학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학운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이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가 저희 활동의 뒷백이 되어 있었고 또 이거를 지원해주는 교사들이 학부모와 함께 동반자 의식을 갖고 이 학교를 같이 바꿔가자는 의식이 없으면 안 바뀌는 게 또 이게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운동 확산이 되고 있던 중에 아들 녀석이 4학년, 5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2002년 이제 5학년 그러니까 올라가서 아들이 1학년 때 그 학부모 회장이 되고 네. 그 아들이 2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이제 학운위원이 되고 그러면 앨범 운동은 몇 학년 때 한 거예요? 시작한 거는 어쨌든 98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지만 이게 정상화돼서 확장된 게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4학년? 5학년이 됐어. 네. 그때 이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된 네, 어떤 그 아주 계기가 결정적인 상황이 또 우리 학교에서 또 벌어졌어요. 이제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 영역인 학교급식 운동의 태동 역사에 대해 심층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2월 7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3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